어머니, 아버지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게 정신이 있는 사람이 할 짓입니까? 솔직히 치매 초기 증상 아닌가 싶어요. 민규야, 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어떻게? 누나도 속으로는 내 말이 맞다고 생각하잖아. 어머니가 갑자기 아버지 남긴 돈을 전부 기부한다니 이건 우리 유산을 빼앗는 거나 다름없어. 어머니, 사실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아버지가 평생 모신 돈인데 우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장모님, 그 돈이면 저희가 얼마나 잘 투자해 드릴 수 있는데요. 모르는 사람들한테 다 줘버리면 나중에 어머님은 누가 모실 건데요. 그래요, 어머니. 우리가 다 어머니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 돈을 어머니 혼자 관리하시다가 나중에 병원비라도 필요하시면 어쩌실 거예요? 아들, 딸, 사위, 며느리. 내가 그토록 사랑하던 가족들이 한편이 되어 나를 몰아세우는 순간 내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40년을 함께 살았던 남편이 떠나고 난 뒤에야 찾아온 큰 재산이 내 가족을 이렇게 변하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재현아, 이제 당신의 인생을 살아도 좋아. 아이들에게는 이미 충분히 주었으니.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더는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었어요. 모두 조용히 해. 여기는 내 집이고 그 돈은 너희 아버지가 나에게 남긴 거야. 지금 당장 모두 나가줬으면 좋겠구나. 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금빛 나날 채널을 찾아와 주신 여러분. 저는 임세연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그러나 가장 큰 깨달음을 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방금 들으신 장면은 제가 겪었던 가슴 아픈 순간 중 하나였어요.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에게 배신당한 느낌. 어떤 부모가 이런 고통을 견딜 수 있을까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더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저처럼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께 위로가 되었으면 해요. 자, 이제 제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려드릴게요.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모든 일은 3개월 전 우리의 결혼 40주년 기념일 아침에 시작되었어요. 그날 아침 무뚝뚝하던 제 남편 진호 씨는 평소와 달리 웃는 얼굴로 나를 깨웠습니다. 재현아, 일어나. 오늘 우리 결혼 기념일이잖아. 40년 동안 진호 씨가 이런 날을 먼저 챙긴 적은 거의 없었어요. 남편은 언제나 감정 표현이 서툴렀거든요. 제가 아침밥을 준비하려고 하자 진호 씨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은 내가 할게. 당신은 좀 쉬어.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저 40주년이라는 특별한 날이라 그런가 보다 했죠. 거실에 앉아 있으니 진호 씨가 커피를 들고 와서는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재현아, 40년 동안 고마웠어. 진호 씨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갑자기 왜 이래요?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우리. 그래, 아직 많이 남았지. 진호 씨는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당신 주려고. 잠깐만. 그 순간이었어요. 진호 씨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더니 앞으로 푹 고꾸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지는 걸 보고 비로소 심각한 상황임을 깨달았습니다. 진호 씨! 진호 씨! 정신 차려요! 119에 전화를 걸고 구급차가 올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남편의 심장이 멈춘 후였습니다. 의사는 심근경색이었다고 했어요. 순식간에 저는 40년을 함께한 사람을 잃었습니다. 당시에는 너무 정신이 없어서 진호 씨가 건네려던 봉투에 대해서는 완전히 잊고 있었어요. 아들 민규와 딸 미라에게 연락하고
장례 절차를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었거든요. 아이들은 빠르게 달려왔습니다. 민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갑자기 믿기지가 않아요. 미라는 그저 울기만 했죠. 저야 더 말할 것도 없었어요. 몇십 년을 함께 산 사람이 한순간에 사라진다는 건 아무리 표현해도 그 공허함을 다 담을 수 없을 거예요. 장례식은 조용하고 엄숙하게 치러졌습니다. 진호 씨의 동료들, 친구들, 제자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모두들 진호 씨를 존경했다고, 큰 가르침을 받았다고 했죠. 아버님은 말씀은 적으셨지만 항상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셨어요. 최 사장님은 항상 정직하게 사업하셨습니다. 어려울 때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 말들을 들으면서 40년을 함께 살았는데도 진호 씨의 모든 면을 다 알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서는 무뚝뚝하고 말이 적었던 남편이 밖에서는 따뜻하고 인정 많은 사람이었다니. 왜 나에게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제가 진호 씨의 옷가지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정장 주머니에서 결혼기념일 날 건네려던 그 봉투가 나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통장 하나와 짧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태연아, 우리 결혼 40주년을 축하해. 당신에게 이 선물을 주려고 40년 동안 조금씩 모았어. 이제 당신만의 인생을 살아도 좋아. 아이들에게는 이미 충분히 주었으니 이건 오직 당신 것이야. 항상 사랑했어. 진호가.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통장을 열어보니 제 이름으로 된 예금 계좌였고 거기에는 20억이라는 거액이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진호 씨가 몰래 모아둔 돈이었어요. 그 순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정준호라는 이름의 변호사였어요. 안녕하세요. 임세연님. 저는 정준호 변호사라고 합니다. 고인이 되신 최진호님의 유언 집행인입니다. 유언 집행인이라니. 진호 씨가 유언장까지 준비해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방금 제가 남편이 남긴 돈을 발견했는데 이것도 관련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최 회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얼마 전 모든 법적 절차를 완료하셨습니다. 제가 직접 찾아뵙고 자세히 설명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날 정 변호사가 우리 집으로 찾아왔어요. 그는 공식적인 서류가 든 가방을 가지고 왔더군요. 임세연님, 최진호 회장님은 평소 가족을 무척 아끼셨습니다. 특히 부인인 당신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해두셨어요. 정 변호사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회장님의 공식 유언장입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회장님은 이미 자녀분들에게 각각 강남의 아파트와 사업자금, 그리고 별도의 현금을 증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재산, 주식, 부동산, 현금, 자산 모두를 부인인 임세연님께 남기셨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저는 진호 씨가 자녀들에게 얼마나 많은 재산을 이미 물려줬는지 자세히 몰랐거든요. 자녀분들이 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모르셨나요? 제가 고개를 흔들자 정 변호사는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최 회장님은 민규님이 30대 초반에 사업을 시작할 때 10억 원을 지원하셨고 강남 아파트를 결혼 선물로 주셨습니다. 미라님에게도 비슷한 금액의 지원과 함께 청담동 아파트를 마련해 주셨죠. 믿을 수 없었어요. 민규가 자신의 능력으로 사업을 일궜다고 자랑했는데 그건 진호 씨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었군요. 미라도 남편 준혁이 부동산 투자를 잘해 집을 마련했다고 했는데 그리고 이것은 회장님이 마지막으로 당신께 남기신 편지입니다. 개인적인 내용이라 저는 읽지 않았습니다. 정 변호사는 봉인된 편지 한 통을 건넸어요. 손이 떨려서 바로 열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장님께서는
제게 특별한 부탁을 하셨습니다. 부인께서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 법적으로 완벽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라고요.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정 변호사가 떠난 후 저는 진호 씨의 편지를 열었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도 제 가슴에 깊이 새겨져 있어요. 태연아, 내가 이 글을 쓰는 지금 당신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어. 매일 그랬듯이 40년 동안 나는 당신에게 충분한 사랑을 표현하지 못했어. 무뚝뚝한 성격 탓이라고 변명하면서 하지만 내 마음은 항상 당신을 향해 있었어. 우리 아이들은 이미 충분히 받았어. 처음부터 계획했던 거야. 자식들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돕되 나머지는 온전히 당신 것이 되게 하려고. 당신은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했으니 이제는 당신만의 삶을 살아야 해. 하나 부탁할게. 자식들에게는 당신이 받은 재산에 대해 자세히 말하지 마. 아이들의 진심을 시험해보고 싶었거든. 나는 항상 아이들이 당신을 진정으로 아끼길 바랐어. 이제 당신의 인생을 살아. 하고 싶었던 그 모든 것들을 해. 나는 언제나 당신을 지켜볼 거야. 항상 사랑하는 진호가. 편지를 읽고 나서 저는 밤새 울었어요. 40년 동안 함께 살면서도 진호 씨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따뜻함도 느꼈어요. 진호 씨는 묵묵히 저와 가족을 위해 모든 준비를 해왔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갑자기 민규가 찾아왔습니다.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법적인 문제는 다 해결되셨어요? 아버지 회사 지분이나 재산 처리 때문에 제가 도와드릴게요. 처음에는 정말 도움을 주려는 마음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진호 씨의 편지를 떠올리니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괜찮아, 민규야. 정 변호사가 모든 걸 도와주고 있어. 정 변호사요? 아, 그 사람. 어머니, 그 사람이 뭐라고 하던가요? 아버지, 재산에 대해서. 민규의 눈빛이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 아들의 관심이 오직 재산에만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자녀들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민규는 일주일에 2번씩 찾아왔고 미라도 자주 전화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홀로 남은 저를 걱정해서 그런가 싶었지만 대화 주제가 점점 재산과 유산 문제로 기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명의로 된 부동산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제가 전문가들과 상담해 봤는데 상속세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있대요. 어머니, 은행 통장은 정리하셨어요? 혹시 제가 도와드릴까요? 가장 충격적인 일은 한 달쯤 지났을 때 일어났습니다. 미라가 남편 준혁과 함께 찾아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용기 내서 말씀드려요. 무슨 일이니, 미라야? 아버지 살아계실 때 사실 저희가 아버지께 사업자금 좀 빌렸었거든요. 아버지도 갑자기 가셔서 그 약속이 불분명해졌는데 준혁이 말을 이었습니다. 장모님, 사실 회장님께서 약속하신 자금이 5억 정도 남아 있었거든요. 서류상으로는 없지만 구두로 약속하셨던 거라.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정 변호사에 따르면 진호 씨는 이미 충분한 재산을 자녀들에게 주었다고 했거든요. 미라야, 아버지가 너희에게 얼마나 많은 돈을 주셨는지 알고 있니? 미라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뭘 받았다고? 정 변호사님이 모든 걸 알려주셨어. 너희 청담동 아파트, 그리고 처음 사업 시작할 때 받은 지원금. 미라와 준혁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그들의 표정에서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건 어머니. 그래도 지금 어머니가 받으신 금액이 저희보다 훨씬 많잖아요. 아버지가 저희한테 준 거는 다 저희가 사회 첫발 내딛는 데 필요한 거였고. 저는 그 말에 깊은 실망을 느꼈어요. 그러나 진호 씨의 편지를 기억하며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미라야, 더 이상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너희 아버지는 이미 너희에게 충분히 주셨어. 그리고 내게 남긴 것은 내 몫이야.
그날 이후 자녀들과의 관계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여전히 저를 걱정하는 척했지만 속마음은 달랐죠. 어느 날은 민규가 제안했어요. 어머니, 이제 그 큰 집에 혼자 계시기 불안해요. 저희 집으로 오세요. 아니면 저희가 어머니 집에 들어가서 모시는 건 어떨까요? 처음에는 감동했어요. 하지만 며느리 소영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불편함이 역력했거든요. 아, 그래도 갑자기 결정할 일은 아니지 않을까. 좀 더 생각해 볼게. 소영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걸 놓치지 않았어요. 결정적인 전환점은 제가 우연히 민규의 집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서 그냥 들어갔는데 거실에서 민규와 소영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도대체 얼마나 받은 거야? 어머님이 그렇게 떡하니 앉아서 재산 관리하겠다는 게 말이 돼? 당신 어머니 혼자 그 재산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아? 일단 20억은 확실한 것 같은데 아버지 회사 지분도 있대. 정확한 액수는 어머니가 말씀 안 하셔. 정 변호사라는 사람이 모든 걸 다 처리하고 있대. 당신이 장남이잖아. 그 돈 다 당신이 관리해야 정상 아니야? 노인네가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해? 곧 치매 걸리면 어쩌려고? 진정해. 내가 어머니한테 같이 살자고 했잖아. 어머니가 우리랑 살면 자연스럽게 재산 관리도 내가 하게 될 거야. 근데 어머님이 수락할 것 같아? 요즘 다른 눈빛으로 우리 보는 것 같던데. 좀만 더 기다려봐. 미라 부부도 같은 생각이야. 우리가 어머니를 잘 모시는 척하면서 자연스럽게. 더는 듣고 있을 수 없었어요.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다 닫고 발소리를 크게 내며 들어갔습니다. 민규야, 어머니 왔다. 민규와 소영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마치 가면을 쓴 것처럼. 어머,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미리 연락 주시지. 방금 왔어. 깜짝 놀래켜서 미안하구나.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오랜 친구 현숙에게 전화했습니다. 현숙아, 내가 지금 큰 결심을 했어. 무슨 일인데, 세연아? 진호 씨가 남겨준 돈으로 나 평생 소원이었던 그림 배우러 다닐 거야. 그리고 자선단체도 하나 세우려 해. 현숙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자식들은 어떻게 할 건데? 반대하지 않을까? 그게 내가 자식들을 시험해 보기로 했어. 진호 씨가 원했던 대로 일주일 동안 계획을 세웠어요. 정 변호사와도 상담했고요. 그는 제 생각에 깊이 공감해 주었습니다. 임 여사님, 고인의 유지를 존중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도 문제없게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마침내 저는 자녀들과 사위, 며느리 모두를 집으로 초대했어요. 모처럼 가족 모임이라며 저녁 식사도 준비했죠. 테이블에 둘러앉은 그들의 표정은 각자 달랐습니다. 민규는 차분했고 소영은 미소 지으려 애쓰고 있었어요. 미라는 계속 시계를 확인했고 준혁은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을 거라 기대하는 눈치였죠. 오늘 다들 와줘서 고마워.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불렀어. 모두의 귀가 쫑긋 세워지는 것이 느껴졌어요.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도 벌써 2달이 넘었구나. 그동안 많이 생각해봤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민규가 먼저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와 함께 사시면 돼요. 제가 모든 걸 다 해드릴게요. 그래, 들었단다. 하지만 난 다른 결정을 했어. 잠시 침묵이 흘렀고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나는 너희 아버지가 남긴 재산의 대부분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기로 했어. 뭐라고요? 4명이 동시에 소리를 질렀어요. 미라가 제일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가 평생 모으신 돈을 그렇게 남에게 줘버리면 어떻게 해요? 민규도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그건 너무 성급한 결정이에요. 좀 더 생각해 보셔야 해요. 자선단체라니 어떤 곳인지는 알아보셨나요?
사기당하시면 어쩌시려고요? 소영은 입술을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분노가 느껴졌어요. 준영만이 침착한 척하며 질문했습니다. 장모님, 혹시 얼마나 기부하실 생각이신지? 전부는 아니고 20억 중에서 15억 정도? 나머지는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는데 쓰려고. 테이블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미라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그 돈을 자식들에게 주시려고 모으신 거잖아요. 이때다 싶어 준비했던 질문을 던졌습니다. 미라야, 너희 청담동 아파트는 어떻게 장만했니? 미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건 준혁이가 열심히 일해서. 그리고 민규야, 내 사업은 어떻게 시작했지? 민규도 말을 더듬었습니다. 제가 투자자를 모아서 거짓말 그만해라. 너희 아버지가 각자 10억씩, 그리고 아파트까지 이미 다 줬다는 걸 난 알고 있어. 완전한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아무도 제 눈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너희는 이미 충분히 받았어. 너희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어. 이제 남은 돈은 내 인생을 위해 쓸 거야. 소영이 참지 못하고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남 모르는 남들에게 돈을 퍼주시겠다는 거예요? 가족보다 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차분히 대답했어요. 소영아, 이게 남 모르는 남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야. 내가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할 때 만났던 어려운 환자들, 장학금이 필요한 학생들. 이런 사람들을 돕고 싶어. 민규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이건 정말 미친 짓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정신이 혼란스러우신 거예요. 지금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에 적절한 때가 아니에요. 그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지금 판단력이 흐려지신 거예요. 이건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어머니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 결정을 막아야겠어요. 후견인 신청도 생각해봐야겠어요. 그 말에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후견인이라니. 제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선언하겠다는 거였습니다. 민규야! 미라가 제지했지만 민규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말을 내뱉고 말았어요. 어머니, 죄송하지만 이건 어머니를 위한 거예요. 어머니는 그 많은 돈을 관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저희를 믿으세요. 그때 침착하게 일어섰습니다. 다들 오늘 여기까지 하자. 더 이상 대화가 안 되겠구나. 어머니, 더 얘기해야 해요. 미라가 제 팔을 붙잡았지만 저는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떼어냈어요. 난 이미 결정했어. 내일 정 변호사와 함께 서류 작업을 마무리할 거야. 그 말에 준혁이 갑자기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모님, 저희도 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장모님께서 현재 판단력이 흐려지신 상태라는 의사 소견도 받아야겠고.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렇게 해라. 난 너희가 이렇게까지 변할 줄은 몰랐다. 그날 밤 모두가 떠난 후 저는 진호 씨의 사진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울었어요. 진호 씨, 당신이 옳았어요. 자식들을 시험해보라고 하셨는데 그 결과가 이렇게 아플 줄은 몰랐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전화가 울렸어요. 현숙이었습니다. 세연아, 어떻게 됐어? 애들 반응은? 예상대로야. 아니, 사실은 예상보다 더 심했어. 떨리는 목소리로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현숙의 한숨 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세연아, 정말 힘들었겠다. 근데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정말 법적 분쟁까지 가게 될까? 아니, 내일 모든 걸 밝힐 거야. 오늘은 진호 씨가 원했던 대로 자식들의 진심을 확인했으니까. 다음 날 아침 예상대로 민규가 전화했어요. 어머니,
어제는 제가 너무 감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결정이 너무 갑작스러워서였어요. 우리 한 번만 더 차분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그의 목소리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분노 대신 달콤한 설득의 말투였죠. 그래, 다시 이야기해보자. 저녁에 모두 다시 모이렴. 정말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 댁으로 갈게요. 그날 저녁 자녀들은 전날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찾아왔어요. 미라는 제가 좋아하는 케이크를 들고 왔고, 민규는 비싼 영양제를 선물했습니다. 며느리 소영은 평소보다 더 친절하게 행동했고, 준혁은 노련한 비즈니스 맨처럼 침착한 모습이었죠. 거실에 모여 앉자 민규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제는 저희가 모두 당황해서 그만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떤 자선단체에 기부하실 생각이신지. 그들의 위선적인 태도에 마음이 아팠지만 계획대로 진행했습니다. 사실은 내가 어제 너희에게 말한 것은 진실이 아니란다. 모두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기부할 생각이 없어. 그건 너희의 진심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이었어. 방 안의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민규가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아, 정말 놀랐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이제 진짜 폭탄을 터뜨릴 때였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남긴 재산은 이미 믿을 수 있는 곳에 안전하게 보관해뒀어. 내가 죽은 뒤에도 너희에게 한 푼도 가지 않도록. 완전한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미라가 먼저 목소리를 찾았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진호 씨는 나보고 너희를 시험해보라고 했어. 너희가 정말 나를 아끼는지 아니면 돈을 바라는지. 그리고 어제 너희는 모든 걸 보여줬지. 민규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감정적이었던 건 사실이지만 내가 정신 나갔다고? 후견인이 필요하다고?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그렇게 자식이 부모에게 하는 말이니? 소영이 황급히 말했어요. 어머님, 그건 다 오해예요. 저희는 정말 어머님을 위해서. 더 이상 거짓말은 그만해. 난 이미 어제 모든 대화를 녹음했다. 그 말에 준혁이 벌떡 일어섰어요. 그건 불법이에요. 내 집에서 이뤄진 대화를 내가 녹음하는 건 불법이 아니란다. 정 변호사가 확인해 줬어. 다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이번엔 제가 먼저 말을 이었어요. 너희 아버지는 인생 마지막 순간까지 너희를 위해 준비하셨어. 각자에게 10억씩, 그리고 집까지. 보통 부모가 얼마나 주겠니? 그런데도 너희는 더 원했지. 내가 그 돈을 다른 데 쓰겠다고 하자 미친 사람 취급했어. 미라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야 하겠지. 내가 내 딸이니까. 하지만 이제 돈 이야기는 다시는 꺼내지 말아라. 진호 씨가 나에게 남긴 건 내가 알아서 쓸 거야. 민규는 완전히 기가 죽은 모습이었어요. 그럼 어제 말씀하신 자선단체 기부는? 그것도 내가 하고 싶으면 할 거야. 내 마음대로. 다만 어제처럼 전부를 기부하진 않을 거란다. 그건 너희를 시험하기 위한 말이었으니까. 이제 제가 더 하고 싶은 말을 할 시간이었어요. 이제부터 난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 거야. 진호 씨가 그렇게 원했어. 젊었을 때 포기했던 미술 공부도 다시 시작할 거고, 여행도 다니고, 봉사활동도 할 거야. 그리고 너희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아. 어머니, 저희가 어떻게 부담이? 민규야, 솔직해지자. 너희는 내가 빨리 돌아가시길 바라고 있잖니? 그래야 남은 재산이라도 받을 수 있으니까.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떨궜어요. 그런 생각, 이제 그만해. 너희는 이미 충분히 받았어. 더는 기대하지 말고 각자의 삶을 살아라. 한참 침묵이 흐른 뒤
준혁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먼저 가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모님. 소영도 민망한 표정으로 따라 일어났어요. 민규와 미라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표정이었죠. 너희도 이제 가렴. 다음에 만날 때는 돈 이야기 말고 정말 가족으로서 만났으면 좋겠구나. 그들이 모두 떠난 후 깊은 한숨이 나왔어요.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후련하기도 했습니다. 진호 씨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진호 씨, 당신이 바란 대로 했어요. 이제 정말 나를 위한 인생을 살아볼게요. 그날 이후로 2달이 지났습니다. 제 인생에 많은 변화가 찾아왔어요. 진호 씨가 남긴 돈으로 동네 미술학원에 등록했고 주 3회 수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많이 떨렸지만 점차 붓을 다루는 감각이 되살아났어요. 젊었을 때 미술 선생님이 되고 싶었던 꿈이 다시 살아난 느낌이었죠. 정 변호사의 도움으로 작은 장학재단도 설립했어요. 최진호 기념 장학재단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 일이 생각보다 큰 보람을 가져다 주었어요. 진호 씨가 자식들 교육에 쏟았던 열정을 이어가는 느낌이랄까요. 자녀들과의 관계는 복잡했어요. 한 달 정도는 서로 연락도 없었죠. 제가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민규의 생일에 케이크를 들고 찾아갔습니다. 소영은 여전히 어색했지만 민규는 조금 달라진 것 같았어요. 어머니 그동안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아, 민규야. 우리 그냥 다시 시작하자. 미라도 조금씩 연락을 해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제가 진짜로 미술을 배우기 시작했다는 소식에 관심을 보였죠. 어머니, 정말요? 그림 진짜 배우세요? 저도 어릴 때 배우고 싶었는데. 그렇게 조금씩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돈 이야기는 일절 나오지 않았고요. 어쩌면 진호 씨의 유언대로 자식들이 먼저 자신의 인생을 살고 나서야 부모를 진정으로 이해하기 시작한 걸지도 모릅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제 안에서 일어났어요. 누군가를 위해 살던 삶에서 벗어나 온전히 제 시간을 가지게 됐거든요. 남편을 위한, 자식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오직 나만을 위한 시간.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그 시간이 소중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학원에서 그림을 그리다가 문득 울컥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 진호 씨가 떠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집에 돌아와 진호 씨의 사진 앞에 앉아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진호 씨, 난 지금 너무 행복해요. 당신이 나에게 준 선물. 이 자유로운 시간들이 너무 고마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미안해요. 당신 없이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 싶어서. 그때 창문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어요. 마치 진호 씨가 괜찮다고 행복해도 된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지역 병원에서 봉사활동도 해요. 환자들에게 그림을 가르치는 일이죠. 간호사로 일했던 경험이 도움이 됩니다. 어떤 할머니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요즘 병원 오는 날만 기다려요. 이 나이에 뭔 그림이냐 했는데 이렇게 즐거울 줄 몰랐어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죠. 인생은 언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거구나. 나이가 많다고 누군가를 잃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요. 요즘은 현숙이와 함께 여행 계획도 세우고 있어요. 다음 달에 유럽으로 2주 일정의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진호 씨와 가보고 싶었지만 미뤄두었던 곳들이죠. 세연아, 우리 너무 늦게 시작한 거 아냐? 이거 다 돌아다닐 수 있을까? 현숙이 농담처럼 물었지만 저는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괜찮아. 우리 아직 충분히 젊어.
못 가본 곳은 다음에 또 가면 되지. 그렇게 저는 68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진호 씨가 떠난 슬픔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가끔 밤에 혼자 있으면 그리움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슬픔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어요. 슬픔이 저를 지배하지 않도록요.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은 지금도 계속 쓰여지고 있어요. 여러분 중에서도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식들에게 모든 걸 주고 싶은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스스로를 더 사랑해야 해요. 당신의 행복을 위해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답니다. 인생은 언제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40년의 결혼 생활이 끝난 자리에서 68세의 나이에 저는 제 인생의 가장 밝은 장을 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황금빛 나날 채널의 오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언제나 황금빛 나날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위로와 용기가 되었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지지가 저와 같은 이야기를 가진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고 싶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생의 아픔과 기쁨은 나눌수록 더 의미가 깊어지니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